수진 씨, 문 열어요. 당장 열지 않으면 부숴버릴 거예요. 영훈 씨, 제발 가세요. 더 이상 만나기 싫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 씨는 내 거라고.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15년간 혼자 살아온 박수진 할머니는 우연히 만난 남자의 다정한 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곧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작은 선물로 다가온 그 사람이 어떻게 수진 할머니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서운 존재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수진 할머니는 어떻게 이 위험한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노년의 외로움에 취약해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경고입니다. 친절함에 가면 뒤에 숨은 위험한 집착을 알아채는 법,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나눕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진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아들은 한 달에 2번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빴어.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저도 이해해요.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죠. 텔레비전을 켜두면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니까 하루 종일 켜두곤 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 제 목소리를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점심은 늘 혼자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간단한 반찬 하나면 충분했죠.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같은 길을 매일 걷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게 작은 즐거움이었죠. 저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눈을 감았죠.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무료 건강 강좌라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일주일에 2번 노인들을 위한 건강 강의와 체조를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뭘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의 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포스터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해도 좋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강좌 시작일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옷장에서 깨끗한 옷도 고르고 머리도 단정히 했죠.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기대가 더 컸습니다. 드디어 강좌 당일
저는 조금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을 지켜봤죠. 다들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강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 옆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크고 깔끔하게 정돈된 흰 머리가 인상적이었죠. 나이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번 나와 봤어요. 제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은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저도 근처에 살아요. 혹시 백이동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백오동에 살고 있어요. 가깝네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훈 씨도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지방에서 일한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좌가 시작되고 우리는 함께 건강 체조를 배웠습니다. 영훈 씨는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영훈 씨는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 다음 강좌 때도 같이 올까요?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강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영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에 또 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번 강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강좌가 없는 날에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영훈 씨는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젊었을 때 했던 일, 아이들 이야기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여주었죠. 수진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날 영훈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하지만 남편도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모습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훈 씨는 자상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도 사다 주고 따뜻한 죽도 끓여다 주었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도와주었고 길을 걸을 때는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훈 씨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좌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저를 부르곤 했죠. 수진 씨, 잠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수진 씨, 여기 앉아요. 제가 좋은 자리 맡아뒀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과 통화하는데 영훈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통화가 끝날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렸죠. 그때 처음으로 이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훈 씨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나도 외롭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영훈 씨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영훈 씨와 만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영훈 씨가 제 집에 찾아와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받아요. 우리 서로 연락할 수 있게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래된 버튼식 전화기만 써왔거든요. 처음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주자고 했지만 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훈 씨는 정말 친절하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까지.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영훈 씨는 제 전화기에 위치 공유 앱을 깔았습니다. 이건 왜 필요한 거예요? 만약 수진 씨가 밖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제가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이 중요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가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영훈 씨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우연이었죠.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훈 씨였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됐어요.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훈 씨를 바라봤어요. 영훈 씨를 소개하고 나서 딸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엄마가 전화 안 받는다고 집까지 찾아와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훈 씨가 나쁜 사람일까? 하지만 그동안 영훈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영훈 씨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영훈 씨, 어제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것 때문에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 영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안해요. 수진 씨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 일 이후로 영훈 씨는 잠시 조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제 집에 찾아왔어요. 가끔은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도 와서 초인종을 누르곤 했습니다. 수진 씨, 과일 사왔어요. 수진 씨, 이 약 드셔보세요. 관절에 좋대요. 매일같이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영훈 씨가 제 집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만약 수진 씨가 아프면 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안 돼요. 열쇠는 딸에게만 줬어요. 그 말에 영훈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훈 씨가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영훈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영훈 씨가 나타났어요. 수진 씨, 여기서 뭐 해요? 오늘 우리 공원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고 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그날 점심은 영훈 씨와 함께 먹게 됐죠. 친구는 중간에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영훈 씨에게 말했어요. 영훈 씨,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수진 씨,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영훈 씨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에도 늦게 답장했죠. 하지만 영훈 씨는 더 자주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혹시 영훈 씨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용히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밖으로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보니 영훈 씨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죠.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훈 씨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 씨, 문 좀 열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됐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죠. 영훈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영훈 씨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서 바빴어요? 보자. 저는 놀라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영훈 씨의 눈에 제 핸드폰에 있던 부동산 중개사와의 문자가 보인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집을 판다고요? 영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사 가려고요. 딸 근처로 가려고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수진 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영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무서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영훈 씨, 진정해요.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요. 친구, 내가 수진 씨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진 씨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영훈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저는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영훈 씨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놓아주세요. 아파요. 수진 씨는 나를 떠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영훈 씨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 말에 영훈 씨는 더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거실에 있던 꽃병을 집어 바닥에 던졌어요. 꽃병이 깨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요? 내가 수진 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영훈 씨는 계속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탁자 위에 시계, 과일 그릇, 심지어 제 사진 액자까지. 저는 너무 무서워서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부엌에는 문이 없었어요. 수진 씨, 어디 가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영훈 씨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주방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요. 칼을 보자 영훈 씨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죠. 칼로 나를 찌를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훈 씨는 그걸 알았는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뒤로 물러났어요. 수진 씨, 칼 내려놓고 얘기해요. 내가 화낸 건 미안해요. 하지만 수진 씨가 나를 두고 떠나려고 해서 너무 아팠어요. 영훈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저는 영훈 씨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안 돼요. 수진 씨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훈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결국 칼을 빼앗겼고 영훈 씨는 칼을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수진 씨는 내 거예요. 영훈 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훈 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넘어질 뻔했어요. 놓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영훈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팔을 빼내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저는 말할 힘도 없이 그저 숨만 가쁘게 쉬었습니다. 그때 영훈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달리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도와주려던 참이었어요. 영훈 씨의 거짓말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훈 씨를 바라봤어요. 방금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리고 물건 깨지는 소리도요. 아, 그건 제가 실수로 꽃병을 떨어뜨렸어요. 수진 씨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거짓말이에요. 영훈 씨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김 할머니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기 집 쪽으로 이끌었어요. 어서 우리 집으로 가요. 영훈 씨는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이때 다른 이웃들도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영훈 씨는 더 이상 행동하지 못했어요. 김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김 할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훈 씨의 무서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약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김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영훈 씨를 만난 과정부터 점점 심해진 그의 집착, 그리고 오늘 있었던 폭력적인 행동까지. 박수진 씨, 많이 놀라셨겠네요. 지금 김영훈 씨는 어디 있나요? 아마 제 집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경찰관들은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한 명이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한 명은 계속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저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영훈 씨가 세게 잡았던 자리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요. 목에도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경찰관은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얼마 후 밖에 나갔던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훈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박수진 씨의 집 앞에 있었어요. 지금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영훈 씨가 나중에 또 찾아오면 어쩌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김영훈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박수진 씨께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김영훈 씨가 박수진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자도 돼요. 김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집에 가봐야 해요. 영훈 씨가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경찰관들이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갔어요.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넘어진 가구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제 소중한 집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네요. 내일 청소하시고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해서 모든 일을 말했어요. 딸은 바로 달려왔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있을 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박수진 씨이신가요? 저는 김영훈의 아들 김태연입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태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아버지는 사실 조현병을 앓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더 놀랐어요. 영훈 씨가 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얼마 전부터 약을 제대로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자주 확인을 못했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왔습니다. 태현 씨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했어요. 박수진 씨께 정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영훈 씨가 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태현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박수진 씨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 대화 끝에 저는 영훈 씨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그대로 신청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조심해야 해.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이사하는 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자주 볼 수 있어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훈 씨와의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문단속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그고 전화기는 베개 옆에 두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딸에게 전화하려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 일어났죠.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딸이 아침을 먹으러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딸의 집에 가는 길,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죠.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잘 못 주무셨어요? 딸의 물음에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도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됐죠. 수진 씨, 내일 우리랑 같이 등산 가실래요? 노인정에서 만난 이 할머니가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좀 바빠요. 다음에요. 항상 그렇게 거절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딸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엄마, 요즘 마음이 많이 불안해 보여요.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박수진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영훈 씨와의 일, 그 후의 불안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 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불안하신 게 당연해요. 박수진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탓하고 있었나 봐요. 내가 영훈 씨를 너무 쉽게 믿어서 하는 생각이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걸 이용한 건 상대방이죠. 상담은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사는 제게 작은 도전을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는 노인정에서 하는 활동에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영훈 씨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노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앉아 사람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게 됐죠. 특히 최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너무 외롭잖아. 최할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게 됐어요. 딸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이 됐죠. 하지만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영훈 씨가 제 집에 들어와 있는 꿈이었죠. 그럴 때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멀리서 영훈 씨와 비슷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영훈 씨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이렇게 놀란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이렇게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봤어요. 오늘도 영훈 씨가 생각났다. 아직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되찾고 싶다. 두려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딸이 제안한 원예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무언가를 키우는 일은 제 마음도 함께 키우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과거를 잊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집, 새로운 이웃들, 그리고 새로운 취미.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영훈 씨와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제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한 사람의 나쁜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조심하되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훈 씨를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무서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모든 일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영훈 씨를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 그래서 영훈 씨의 관심이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그 관심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고 결국에는 폭력이 되었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영훈 씨가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됐어. 하지만 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 그래도 이제는 영훈 씨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그와 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영훈 씨를 생각해도 전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아요.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오후에는 딸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손자들이 단풍잎을 모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날이야.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딸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자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꼭 외롭기만 한 건 아니구나. 물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누군가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원예 교실에서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딸과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채워주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식물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식물이 상하듯 너무 집착하는 사랑은 관계를 망가뜨리는구나.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최근에는 노인정에서 같이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한 분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껴요. 수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모임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밤이 깊어갈 때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영훈 씨도 어딘가에서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가 이제는 제대로 치료를 받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구나. 미움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마음.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영훈 씨를 용서한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원예 교실, 오후에는 글쓰기 모임, 저녁에는 딸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제 하루가 이렇게 다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외롭고 두려운 일만은 아니야.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예요. 오늘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직 제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박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싸우며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입니다. 수진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수진 할머니는 힘든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과의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하세요. 수진 할머니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노인정 복지관, 취미 교실 등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만나면 큰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록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수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잠시일 뿐,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